안녕하세요. 동아시아사 교사 유선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8페이지의 한중연대에 대해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잠깐 색깔 좀 지정할게요. 네. 1930년대 초반이 되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로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고, 중국 역시 일본의 침략을 받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우리나라와 중국 모두 일본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고, 왜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도 있듯이 한국과 중국은 항일을 위한 연대를 맺게 됩니다.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 보면은 만주사변 이후에 중국과 조선에는 조선민족의 독립과 중국의 항일을 위한 연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만주에서는 주로 무장 세력 간의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 연대를 형성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우리 교과서 두 번째 문단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문단부터 먼저 보고 이 우리나라 한중연대를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에 대한 의거를 조금 설명하면은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했다고 축하 기념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다고 축하 기념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윤봉길 의사가 거기에 물통 폭탄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일본군의 총사령관을 죽입니다. 적군의 총사령관을 죽였다는 거 엄청난 일이고 중국 입장에선 고맙죠. 일본이 자기네 나라 침략해서 이겼다고 승전식하는 기념행사에 우리나라 청년이 일본군 총사령관을 죽여줬으니까 엄청 이거는 참 기특한 일이죠, 중국 입장에선. 그래서 중국의 장제스가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할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칭송하면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의 독립운동을 지지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도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중연대가 가속화되고 이 부분 윤봉길 의사의 이 부분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갈게요. (1946년 5월 15일) 오전 9시 부산항. 광복을 맞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윤봉길 의사의 유골함을 맞이하며 김구는 나지막히 말을 건넨다. 나요 백범이요, 이제야 돌아오셨구려. 1920년대 후반 임시정부의 진로 문제를 놓고 열린 국민대표회의가 결렬되고 일제의 집요한 탄압과 자금과 인력 부족이 겹치면서 임시정부의 활동은 한동안 침체에 빠졌다. 많은 이들이 임시정부를 떠나는 상황에서도 김구는 임시정부에 남아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된다. 그 결과물이 바로 1931년 조직한 한인애국당이다. 1930년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망명했던 23살의 청년 윤봉길은 1931년 상하이로 가 그곳에서 고군분투하던 김구를 찾아가 조국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것을 다짐한다. 이듬해인 1932년 한인애국단 1호 이봉창 의사의 일왕마차에 대한 폭탄 의거가 일어나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상하이 신문들의 반일적 태도를 구실로 일제는 상하이에 세계사단의 육군을 파병하는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다. 일본과의 전면전을 벌인 중국은 불리한 조건으로 정전협정을 맺고 일제는 상하이 훈코우 공원에서 이를 기념하는 전승 축하 행사를 계획한다. 물통과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준비한 김구는 이를
윤봉길에게 전해준다. 이때 윤봉길은 김구와 석별의 정을 나누며 자신이 구입한 시계를 김구와 교환한다. 윤구는 자기 시계를 꺼내어 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나도 기념으로 윤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윤군에게 주었다. 식장을 향하여 떠나는 길에 윤군은 자동차에 앉아서 그가 가졌던 돈을 꺼내어 내게 줬다. 왜 돈은 좀 가지면 어떻소? 하고 묻는 내 말에 윤군이 자동차값 주고도 오래오래 남아요. 할 즈음에 자동차가 움직였다. 나는 목매인 소리로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하였더니 윤군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4월 29일 상하이 홍콩우 공원 행사장에 도착한 윤봉길. 오전 7시 50분에 유창한 일본어로 삼엄한 감시를 피하고 오전 9시에는 경비병이 지키는 무대 위로 가까이 접근한다. 그리고 오전 11시 40분 일본 국가가 끝나는 순간 단상 5m 앞에서 폭탄을 투척한다. 시라카와 일본군 총사령관과 가와바타 일본 거류민 단장이 사망하고 그 외 다수의 일본군 고관들이 중상을 입는다. 사형은 이미 각오했으므로 하등 말할 바 없다. 사억 중국인이 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한국인 한 사람이 해냈다. 장제스가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제안하고 명문화시킨 것의 원인은 윤봉길 의거에 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발생한 매헌 윤봉길의 의거. 중국인들의 반항 감정은 크게 완화되었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은 한중연대의 항일 전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중국 영토 내에서 우리 민족이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중국이 승인하게 된다. 이는 1940년 충칭으로 이전한 임시정부의 통일된 군사조직인 한국광복군이 탄생하는 바탕이 되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니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놓으라. 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역사를 학습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방금 이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선생님의 의거 활동 영상을 통해서 봤고, 중국 관내에서도 일본의 중국 침략과 이봉창 윤봉길의 의거를 계기로 한중연대가 활발하게 추진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중연대가 가속화되고 다시 첫 번째 문단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첫 번째 교과에서 나오는 부대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에 대해서 좀 설명할게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부대였고, 중국의 호로군 이름 이상하죠? 호로군과 연합하여 쌍성보 전투, 쌍성보, 대전자령, 그리고 사도하자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좀 지저분하죠? 빼서 작게 다시 다른 데다 써드릴게요. 위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키워드는
지청천 장군, 그리고 중국 호로군과 함께했고 위드 중국 호로군과 함께했고, 그리고 위에다 쓸게요. 전투는 쌍성보, 대전자령, 쌍성보 전투, 대전자령 전투, 그리고 사도하자 전투. 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다시 한국 독립군과 관련된 키워드 지청천 장군 1번, 중국 호로군과 같이 움직였다.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 사도하자 전투, 뭐야? 사도하자 전투입니다. 이 키워드를 우리 교과서에서만 주로 볼 건데, 이 키워드를 굳이 써드린 이유는 모의고사에 이 부대와 부대의 연합과 이 격전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좀 같이 봤고, 이 한국 독립군은 자유주의 계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100%는 아닌데 거의 95%, 90% 한국이 들어가면은 자유주의 계열이에요. 그리고 조선이 들어가면은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한국이 들어가면 자유주의 계열이고, 조선이 들어가면은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좀 이따 보면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이 부분 다시 지우고, 써야 될 친구들은 멈춰놓고 지우고, 한국 독립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대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조선혁명군도 위에다가 좀 빼서 쓰도록 할게요. 조선혁명군의 키워드는 양세봉 장군이 이끌어요. 양세봉 장군은 굉장히 한국 독립군들한테 존경을 많이 받는, 굉장히 용기 있고 의협심이 강하고, 그래서 존경을 많이 받는 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양세봉 장군, 나중에 일본군에 의해서 일본군의 압력 속에서 결국 돌아가시게 되시는데, 아무튼 양세봉 장군. 자, 조선혁명군 보고 있어요.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키워드고, 그리고 또 중국 의용군과 함께합니다. 위드 중국 의용군,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긴 전투는 영릉과 흥정성 전투.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영릉과 흥정성 전투. 만약에 제가 시험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 시간에. 영릉과 흥정성 전투. 그리고 이들 조선혁명군이죠. 제가 아까 한국은 자유주의 계열, 조선은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대한민국 한국은 자유주의 계열이고, 조선인민주의 공화국, 걔네는 사회주의잖아요. 한 북측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얘네는 조선혁명군이니까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때가 1930년대 초반이에요. 1930년대 초반인데 1935년이 되면은 만주국의 방해가 심해서 더 이상 만주에서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항일 전선이 중국 본토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항일 전선이 중국 본토로 들어온 게 세 번째 문단 내용입니다. 이제 싹 지우고, 뭐 필기할 학생은 잠깐 스톱해놓고 필기하도록 하고, 싹 지우고 이제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 중일 전쟁이 터져요. 1935년 이후에. 중일 전쟁이 터지니까 중국 안에서도 왜 국민당이랑 공산당이랑 국공합작 하죠? 국공합작과 같이, 이것과 같이 본토를 중심으로 중국에서도 국공합작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중국과 힘을 합쳐서 일본과 같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아까 이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 국민당의 지원으로 1938년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를 여기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중국 국민당 정부는 군사적 지원을 통한 연대에 힘썼다. 중국 국민당이 조직하여 김원봉이 조선 의용대를 조직합니다.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고 또 1940년대에는 김구 선생님이 주석에 오르던 시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이 한국광복군의 총대장은 아까 한국독립군의 대장이었던 지청천 장군이고요. 우리 교과서 맨 밑에 한국 활동하기에 한국광복군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것도 역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 이 조선의용대, 자 봐봐요. 조선의용대는 사실 조선이죠. 사회주의 계열이에요. 국민당의 지원을 받았지만 사회주의 계열이거든요. 이 사회주의 계열이고 한국광복군, 한국이 들어가죠. 여기는 자유주의 계열이에요. 민족주의 계열이에요. 민족주의 계열인데 이 조선의용대가 1942년에 조선의용대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흡수되게 됩니다. 편입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한중연대에 대해서 이 1935년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전후를 기점으로 살펴봤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연대에 관련된 영상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만주의 동포들은 중국 야오닝성 신빈이라는 곳에 모금을 통해 한 사람의 흉상을 세운다. 그의 이름은 항일명장 양세봉. 1930년대 일제에게는 한담이 서늘해지는 이름이었고 중국에게는 만주 제1의 장군이었던 양세봉. 1912년 아버지의 사망 이후 그는 생계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 남만주 영릉에 도착한다. 비록 먹고 살기 위해 중국인 지주의 소장농으로 일하였지만 3.1 운동 당시에는 만주 지역 한인들을 모아 만세 시위 운동을 주도하였다. 1920년 평안북도에서 조직된 무장 독립군 천마 산대가 만주로 이동하여 광복군 총영과 합쳤을 때 그도 참여하면서 양세봉의 무장 독립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23년 남만주에 여러 독립운동 단체들이 통합하여 만든 대한통의부, 이 부대에서 그는 제3중대 소속으로 활동하며 일제와 직접 전투를 치르고 정가를 올렸다. 이후 임시정부 소속 육군 주만참의부의 소대장으로 활동하던 중 당시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가 국경지역인 압록강을 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양세봉은 직접 그를 저격하기로 결심하고 소대원들을 이끌고 사이토 총독의 경비선이 지나가는 지점에 매복한다. 그러나 사이토 총독 저격은 실패.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독립운동가들의 사기를 높였으며 일제는 큰 충격을 받는다. 이후 양세봉은 만주에 성립한 민정기관이자 군정기관이었던 정의부의 중대장으로 활약하였고 삼부통합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국민부의 부사령으로 일제기관을 습격하고 일제밀정을 처단하는 데 앞장선다. 국민부가 조선혁명당으로 개편되자 양세봉은 이제 그 소속 조선혁명군을 최선두에서 이끌게 된다. 1931년 만주 사변 이후 이에 맞서 한국과 중국의 연합작전이 펼쳐지게 된다. 양세봉은 조선혁명군 총사령으로서 중국 의용군 총사령 이춘용과 한중연합군을 편성하는 데 합의한다. 1932년 일제 최정예 부대인 관동군이 박격포, 기관총 등 중화기로 무장하여 한중연합군의 총공격을 감행한다.
전력에서 압도적으로 열세였지만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일대에 대한 지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관동군을 교란시키며 1시간 만에 광동군의 고지를 빼앗는 데 성공한다. 고지를 뺏긴 일제는 곧 퇴각하였고 양세봉은 남만주 영릉가성을 점령하였다. 이 전투를 함께한 중국 의영군은 양세봉과 조선혁명군의 절대적 신뢰를 보내게 되었으며 만주 지역의 중국인들은 양세봉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기까지 한다. 한편 일제는 이 영릉가 전투를 보복하기 위해 폭격기까지 동원, 흥경성을 우선 점령한다. 그러나 이에 연합군은 작전을 세워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흥경성의 동문을 공격하고 중국 의영군은 북문을 총공격한다. 서로 다른 두 갈래로 공격해오자 일제는 갈팡질팡하다가 힘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고 패주하고 말았다. 이렇게 1933년 흥경성 전투도 큰 성과를 거두며 한중연합작전은 빛을 발한다. 결국 일제는 양세봉을 노리기 시작한다. 일제의 밀정이 양세봉과 조선혁명군을 후원하던 중국인을 매수하게 되고 중국군과 연합을 논의하자는 구실을 만들어 양세봉은 유인 1934년 8월 수수밭에서 그를 포위한 후 저격하였다. 비록 그는 일제의 교묘한 방법에 세상을 떠났지만 항일의 정신과 한중연합작전의 이의는 오늘날까지 우리가 국외무장투쟁의 성과로 기억하고 있다. 네, 여러분 이상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